오프라인 현장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같이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언택트 시대에서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소통할 수 있으니 더욱더 기분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 순서는 이어서 W 렉처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딛고 활약한 영웅들도 있었죠. 그 활약한 여성 영웅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의 이다지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 속 여성 영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강연을 의뢰를 받았을 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관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암흑에 대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관객분들이 계셔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 3월 11일에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적에 영웅으로 생각했던 인물은 저희 어머니셨는데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의 선택 때문에 가까스로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났던 1985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던 정부의 표어가 하나씩만 나와도 3천리는 초만원이라고 하는 표어로 바뀌었을 정도로 산하 제한 정책이 엄청나게 강하게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은 강화도에 사셨는데 정부에서 의료진들을 보내가지고 정관 수술을 무료로 이제 해주셨대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도 저희의 언니죠, 둘째까지 태어나셨을 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도 묶읍시다. 이제 더 이상 둘째까지를 낳았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있으니까 셋째까지는 낳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너무나 셋째까지 낳고 싶으셨고 어머니의 의지로 태어난 아이가 저인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때 했던 결정이 본인이 했던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인 것 같아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 개인의 역사도 바뀌지만 우리 모두의 역사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는 영웅은 정말 특별한, 하늘에서 타고난 아주 특별한 누군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모두 다 어릴 적에 봤었던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무슨 맨 시리즈의 영웅들은 모두 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면 사실 역사 속 위인들은 내가 저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연한 의지, 숭고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사실 깨졌던 게요,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 중에 쓰셨던 난중일기가 있잖아요. 그 난중일기를 읽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군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나 두렵고 어떤 날은 너무 무서워서 어떤 날은 너무 슬퍼서 뱃머리에 웅크려 앉아 울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난중일기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가 바로 웅크릴 축자였어요.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노력 자체가 우리 모두의 영웅적인 미래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이거를 입증해 주죠. 1988년 지금의 경찰청이죠. 치안본부의 아주 먼지 쌓인 캐비닛 안에서
6264장에 이런 카드가 발견이 됩니다. 카드 안에는요,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이 해당 인물의 개인적인 정보가 키나 몸무게, 가족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직업이라던가 특징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신분증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이 카드의 내용과 그리고 이 카드가 쓰여졌던 기간을 보면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바로 이 카드는 감시대상 인물 카드라고 불리는 카드인데요. 일본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형무소에 수감을 하고, 그 수감된 형무소의 사람들의 수배자 카드, 수용자 카드를 만들었던 거죠. 실제로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배자 카드, 감시하기 위한 인물 카드로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사실 우리가 형무소나 교도소에서 머그샷을 찍잖아요. 일반적인 사실 머그샷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냥 딱 보면 가족 사진이나 아니면 단체 사진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들을 어떻게 획득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일본에 협조를 하고 있던 스파이 밀정들이 있었어요. 이 스파이 밀정들이 독립운동가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족 사진을 찍어줄게, 아니면 단체 사진을 찍어줄게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일본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6264장의 카드에 사진이 온전하게 남은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면 정말 악랄하게 모든 걸 꼼꼼하게 기록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체포가 되면 10손가락의 지문을 채취를 하고요, 전신에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서 흉터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체포가 되면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는 두 그루의 미루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두 그루 중에서 정말 이상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두 그루를 키우는데 한 그루가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그 한 그루의 나무, 죽었던 나무 자체가 있었던 곳이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장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게 조선인들의 한이 맺혀서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이 사형을 집행받으러 갈 때 그 나무를 붙잡고서 통곡을 했대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의 이 나무를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대문 형무소 살벌한 이 공간에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무려 19명의 아이가 태어난 거 알고 계신가요? 19명의 아이요. 10명의 남자아이와 9명의 여자아이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임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경신 의사입니다. 제가 안경신 의사, 유관순 열사 이런 식으로 의사와 열사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의사는 무력으로 일제에 저항의 의지를 보여준 인물들을 뜻하고요. 열사 같은 경우에는 맨몸으로 저항한, 근데 무력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던가 폭탄을 던진다던가 하지는 않았던 인물들을 뜻합니다. 자, 안경신 의사 같은 경우에는 1920년이었어요. 당시에 미국의 국회의원 1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때 뭐를 기획을 했냐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일본의 이 식민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남도청 같은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의 가장 선방에 서 있는 기관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기획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폭탄 거사에 참여할 결사대원 5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성 중에 유일하게 안경신 의사가 지원을 한 거예요. 안경신 의사가 평상시에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일본 섬나라 오랑캐들을 다시 섬나라로 내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무력 응징이다. 근데 지도부에서는 극구 말렸어요. 당시에 절대로 안 된다, 안경신 의사를 말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여자라서? 아니었어요. 당시에 안경신 의사는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녀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녀는 결사대원으로 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사 이후에 아이를 출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7개월 동안을 임신한 상태에서 피신을 다니게 됩니다. 그
그 이후에 정말 극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지 12일 후에 체포가 돼요.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경신 의사의 어머니는 당시 안경신 의사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데요. 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감옥 안에서 아이는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당연히 받지 못했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일을 하셨던 안경신 의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력을 잃었다던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났는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물으면 모두 다 얘기하는 인물이 한 분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천안 병천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개신교 집안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좀 학교열도 있으셔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사실 168cm면 장신이셨는데 당시에 키가 168cm에 유관순 열사가 굉장히 걸걸하고 호탕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학우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통치 한거하는 대한독립 만세 시위가 막 확산되어 나가고 있었을 때 일본은 생각한 거예요. 3.1 만세운동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다. 지금 마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등교를 정지하는 것처럼 일본이 임시 휴교령을 내립니다. 학교를 못 가게 해요, 학생들을.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옳다구나 좋아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가 지방까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당시 휴교령이 내려졌을 때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에 있다가 짐을 싸고서 고향 병천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가 유관순 열사가 기차를 타고 학우들이랑 같이 고향에 내려가는데 기차 소리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차 소리가 대한독립 이렇게 들려나는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소녀의 가슴 속에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마을의 어르신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불러 모아서 3.1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리고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고향 병천에서도 만세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온발이 부르트도록 마을 곳곳을 다녀가지고 한밤중이나 새벽에 개가 짖으면 마을 사람들이 야 관순이 오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4월 1일 병천의 아우네 장터에서 그래서 만세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유관순 열사는 직접 그린 태극기를 광주리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선방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당시에 유관순 열사는 눈앞에서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의 온 가족이 만세 시위에 참여를 했는데 일본이 총검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멍하니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일본인에게 잡히게 되었고 체포되어 형무소에 갇히게 되죠.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유관순에게 말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면 가석방이나 아니면 형을 감형해 주겠다. 근데 당시에 만 17세였던 유관순 열사의 선택은 그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졌습니다. 외놈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삼천리 강선 어느 곳도 지금은 감옥이 아닌 곳이 없어서 나에게는 형무소 안이나 밖이나 똑같이 갇혀있는 건 같소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옥중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죠. 옥중에서 또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옥중에서 스시 때때로 아리랑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도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형무소 안에 3,000명의 이 수감자들이 갇혀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 소리에 호응해서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 형무소 바깥으로까지 그 소리가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인파까지 형무소 안으로 몰려들어서 전차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마대가 출동을 하고 일본 간수들에게 유관순은 골칫덩어리,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미운 존재였던 거예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이 수형 기록표상 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전에 계신 이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의 동창생들이 이건 관순이 얼굴이 아니다, 너무나 부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현재 최근의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이 사진이 나오기 3, 4일 전에 한 부위만 20차례 이상씩을 가격을 당해야지 나오는 심각한 상태의 부종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요. 면회를 온 친구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관순이의 팔을 이렇게 잡았는데 팔에 살이 쑥 들어가더래요. 썩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살점이 묻어나오고 이미 내부 장기가 고문으로 다 파열이 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몸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실 만 17세, 부모님의 죽음도 감당하기 힘든 때 이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저는 정말 감히 유관순 열사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치열한 고통을 느끼는 것조차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역사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잖아요. 실제로 유관순 열사가 석방을 앞둔 지 이틀 전, 석방 2일 전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모진 고문의 사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투혼 같은 사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김마리아 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유학생이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3.1 만세운동이 한국에서 있기 전에 먼저 2월 8일, 거의 한 달 정도 전이죠. 2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먼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문이,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28 독립선언이라고 해요. 여기 김마리아 열사가 생각을 한 거죠. 이 독립선언문을 일본에서 국내로 가지고 가면 국내에도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일본에서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겠죠. 당시에 그래서 김마리아 열사가 생각을 했던 게 일본 여성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모노의 이 띠에다가 독립선언문을 숨겨서 국내로 들어왔고, 사실 이런 작은 노력들, 가치 있는 선택들이 모여서 3.1 만세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3.1 만세운동에도 가담을 하셨고요. 그 3.1 만세운동 과정 중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성 독립운동가에게 이렇게 극심한 성고문이 가해졌다라고 하는 걸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고문의 내용은 빼고, 실제로 김마리아 열사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한복저고리의 앞섬의 길이가 다르세요. 고문을 당하는 과정 중에 한쪽 가슴을 잃으셔서 앞섬의 길이가 다른 장면으로 저에겐 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이후에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체포된 이후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셨던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자, 이분은 어떠세요? 맨 처음에 나왔던 감시대상 인물카드 인물이었는데 그냥 딱 보기에도 여러분 어려 보이지 않으세요? 감시대상 인물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어렸던 만 14세 10개월의 소은명 열사였습니다.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당했을 당시의 나이가 요즘 태어나면 그냥 유튜브에 빠져 있고 아이돌에 빠져 있을 만한 나이였던 만 14세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말 어린 소녀가 뭐를 했다고 체포가 돼서 고문을 당했을까요? 당시에 소은명 열사는 언니였던 소은숙과 같이 배화여고의 뒷산에 올라가서 3.1 만세 운동의 1주년을 기념해서 만세 운동을 벌였대요. 대연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걸 빌미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감시대상 인물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어렸던 인물이었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 여성들, 소은명 열사나 유관순 열사나 김마리아 열사나 아니면 맨 처음에 나왔던 안경신 의사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평범한 이웃들의 평범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영웅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 이 감시 대상 인물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발견된 것만 6,264장이었고요. 실제로 이 인물 카드의 연번을 보면은 6만 5천 번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시 대상 인물 카드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6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말 평범한 이웃들이었어요. 직업들을 보면요, 서점 주인도 있고요, 버스 안내양도 있고요, 정말 그냥 임신한 상태의 주부들도 있었고 아주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쳐서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평범한 영웅들에 대한 조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더욱이 안타까운 건 그들 중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진척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중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비율은 단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을 해봤어요. 영웅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 이웃에도 있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어떤 한 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선택과 모두를 위한 선택의 방향이 자체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속 여성 영웅들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웅은 어디에나 있다. 역사 속 여성 영웅들 이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W 렉처 잘 들으셨나요? 사교육 시장에서 일타 강사로 거듭나고 있는 이다지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역사 속의 여성 영웅을 주제로 함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뭐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활약을 했던 여성들을 마주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에 강의를 내내 들으면서도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었네요. 현재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시대는 뭐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 삶을 통찰하는 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은 좀 비슷하게 떨어져 가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곳에서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